할 수 있다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저자 신승규, 출판사 판미동, 낭독자 명크.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나를 15살 때부터 키워준 미국 맘은 자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 떠날 때 차로 집에서 4시간 정도의 거리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미국 북동부 코네티컷주에 사는 내 동료는 대학을 고르는 딸에게 로키 산맥 서쪽으로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명령 비슷한 부탁을 했고, 내 아내 그레이스는 어렸을 때부터 아들에게 우주선을 타는 꿈은 절대 꾸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한 소설의 시리즈의 주인공은 이렇게까지 말했다. 태어난 곳에서 낳아주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다. 나는 오랫동안 떠나온 자식으로 살았다. 그러다 몇 년 전엔 떠나보낸 아빠가 되었고, 심지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대서양 건너 어린 아들을 잠시 떠나보내기도 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도 핏줄과 멀리 떨어져 사는 일을 서슴지 않는 걸까? 94살에 가까운 미국 대드는 막내 아들이 몇 년 전에 설치해드린 컴퓨터로 5곳의 날씨를 매일 확인한다. 딸이 있는 메인주와 콜로라도, 아들이 있는 시카고와 뉴질랜드, 그리고 그가 70여 년 전에 미 공군 장교로 봉직했던 그린란드까지. 나는 데드와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살기 때문에 그가 매일 보는 날씨 지도에 내가 사는 북뉴저지 마을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말에 전화하면 데드는 각 지역의 온도 차이를 늘 이야기한다. 오늘 아침엔 시카고나 메인주보다 그린란드가 더 따뜻하다고 감탄을 덧붙이며. 과연 데드는 정말 날씨가 궁금한 걸까? 너무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데드는 두 아들과 쌍둥이 딸들을 1년에 2번 볼까 말까 한다. 2005년 12월에 맘이 7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데드에게 매주 2번씩 전화하자고 약속했다. 나를 포함해 자식이 5이니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하루씩 맞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1번씩 더 전화하자는 계획이었다. 한동안은 그렇게 하기도 했다. 맘이 훈련시켰던 고양이가 오랫동안 친구이자 자식처럼 곁을 지켰지만 2년 전 세상을 떠났다. 완전히 혼자가 된 데드는 경제적으로 넉넉한데도 1964년에 맘과 함께 산 낡고 큰 농가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 그가 전화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다. I do the best I can, so long as I can.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거야. 토요일마다 나는 또 한 분께 전화를 건다. 한국에 계신 84살의 어머니다. 이렇게 매주 통화한 것이 벌써 30년이 넘었다. 1982년 미국 유학을 왔을 때만 해도 국제전화는 매우 비싼 사치였다. 저렴한 시간대에도 1분에 1달러 48센트였으니 명절이나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용건만 간단하게 통화할 수 있었다. 그러다 1990년대 저렴한 폰카드와 다양한 국제전화 요금제가 나오면서 길게 통화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그 주에 일어났던 사소한 해프닝까지 어머니와 재밌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팔이 아파 전화를 끊어야 할 정도로 오래 통화한 적도 많았는데, 이런 나를 보고 그레이스는 신혼 시절 마마보이와 결혼했다며 다투기도 하고 또 걱정도 많이 했었다. 그런데 무제한 국제 전화가 가능한 요즘 오히려 어머니와의 통화는 짧아졌다. 오래전 일들은 잘 기억하시지만 근래에 있었던 일이나 좀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자주 잊으시는 어머니와의 대화가 갈수록 간단해지기 때문이다. 또 같은 이야기를 거의 매주 반복하는데 당신의 손자 데이비드가 대학에 갔다는 말은 적어도 40번은 한 것 같다. 하버드에는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도 20에서 30번은 했나.
30여 년 전부터 만난 둘째 며느리 근주 그레이스의 이름을 물어볼 때도 있다. 그래도 다행히 10년 전에 우리 가족이 된 손녀 예진이는 기억하고 잘 지내는지 묻는다. 의사가 당신을 치매 환자 취급을 한다며 짜증을 낼 때도 있다. 처음엔 당황하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다. 1980년 초 과외 금지법이 생겨 현직 교사에게 내가 피아노 레슨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청와대까지 항의하러 갔던 어머니였다. 어린 시각장애인 아들을 유학 보내려는 결심을 꺾으려던 문교부 직원에게 호통치며 기어코 허가를 받아낸 어머니였다. 삼형제를 힘껏 키워낸 여장부였던 어머니의 기계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나는 슬펐다. 2019년 1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팬데믹으로 고립된 생활이 이어지면서 어머니는 조금씩 달라졌다. 전화할 때마다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무엇보다 아들과 대화하고 싶어하던 의욕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려 애썼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일도 이젠 익숙해졌다. 그럼에도 형이나 동생처럼 매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죄송하고 슬프다. 나는 왜 이렇게 먼 곳에 와서 살고 있는 걸까? 이제는 나도 스마트폰 위치 추적 앱을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는 아빠가 되었다. 딸은 우리 집에서 389마일, 626km 떨어진 캠퍼스 아파트에서, 아들은 149마일, 240km 떨어진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 집에 자주 온다 해도 1년에 서너 번뿐이다. 미국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대학 졸업 후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방법을 찾으려 노력한다. 하지만 성경에도 나와 있듯 우리는 부모를 떠나야 한다. 근처 동네로든 몇백 몇천 마일 떨어진 곳으로든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우리는 결국 부모를 떠나고 자식들을 떠나보내며 살아간다. 그립고 서럽기까지 한 이 운명 같은 일에는 별 뾰족한 방법이 없는 듯하다. 다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할 수 있을 때까지 마음과 행동으로 서로를 감싸고 사는 수밖에. 지난해 연말부터 어머니가 거의 매주 나를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힘들더라도 매년 2번은 한국에 가기로 했다. 엄마 보러. 반가운 출근길.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처럼 온 가족이 교회에 갔다. 나와 아내, 대학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집에 온 딸 예진이와 고3 아들 데이비드,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예배가 끝나고 오랜만에 보는 많은 이들과 인사하고 대화를 나눈 뒤 교회 문을 나섰다. 그런데 왜 선물을 건네는 이들은 다 아내에게 주는 걸까? 차 안에서 왜 내게 선물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고 불평하자 아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했어야지. 2021년 여름 어느 날이었던 것 같다. 출근하는 꿈을 꿨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 흰 지팡이로 플랫폼 바닥을 쳤다.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1994년부터 이용했던 월가역이었다. 아주 익숙한 곳.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감정에 마음이 들떴다. 지하철에서 내려 왼쪽으로 돌면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온다. 첫 계단에 올라서는 순간 잠이 깼다. 아, 꿈이었네. 이 꿈에 대한 나의 반응이 사실 놀라웠다. 2020년 3월 9일부터 나는 전일 재택근무를 했다. 출근하는 날이면 3시간 반 정도를 길에 버리고 지냈던 터라 재택근무가 싫지는 않았다. 그런데 왜 출근하는 꿈에서 깨면서 그렇게 큰 실망의 말을 내뱉었을까? 2022년 8월부터 드디어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출근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했다. 우선 일주일에 하루만 사무실에 가기로 했다. 아침 일찍 북뉴저지에 있는 집을 떠나 바깥 세상으로 향하는 일상이 다시 시작됐다. 6시 25분
기차 시간에 맞춰 아내가 나를 차로 역까지 바래다 준다. 영문 앞에 정확하게 차를 세워주는 아내에게 손을 흔들고 돌아서서 더듬지도 않고 정확하게 문고리를 잡아 문을 연다. 그리고 통근 기차를 한번 갈아타고 뉴욕시로 들어간다. 그 후 지하철을 이용해 월가로 향한다. 누가 봐도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그랬을까? 첫 출근을 하던 날 뉴욕행 기차 플랫폼에서 새 친구를 사귀게 됐다. 우리 업계에서는 누구나 아는 자산운용기관에서 일하는 S는 한국에서 이민 온 나와 비슷한 1.5세 한국계 미국인이었다.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하자는 말을 하고 헤어졌는데 그가 정말 곧 연락을 해와서 점심 식사 일정을 잡았다. 그에게 내 책 2권을 선물했고 그는 바로 책을 다 읽었다고 연락을 줬다. 또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에 내 책을 읽고 느낀 점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 후 부부 동반으로도 2번이나 만나 식사를 했다. 10월 초부터 일주일에 이틀 출근을 하기 시작하면서 S를 더 자주 만나곤 한다. 긴 시간을 길거리에 버리고 다니는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나는 벌써 오래갈 친구 한 명을 얻었다. 언젠가 한 동료가 말했듯 나의 외향성 제곱인 EE 성격 때문이었을까? 나는 사무실 근무도 새 동료들과 관계를 만드는 기회로 쓰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전 직원 중 약 96%가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새로 고용된 동료들과는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 줌으로 인터뷰하고 전화로 환영 인사 나누고 이메일, 채팅 등을 통해 일을 같이 해왔지만 커피를 같이 마시거나 식사를 하며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첫 출근을 하던 날부터 매일 약속을 만들어 갔다. 나와 같이 일하는 애널리스트 동료들과는 점심 식사를, 부서는 다르지만 함께 일해온 직원들과는 커피와 간식을 같이 먹으며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다. 원래 우리 회사에는 새 직원의 첫날에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식사를 대접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팬데믹 동안에는 그런 환영을 받은 직원이 아주 드물었을 거라 생각된다. 그래서 나와 같은 팀에 들어온 애널리스트들은 내가 각각 초대해서 점심 식사를 사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지인들 중 만남을 요청하는 분들과는 직접 만나려고 노력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내가 했던 말, 베이글에는 크림치즈와 딸기잼을 둘 다 발라먹는 거란 말을 기억하신 한 분은 베이글을 사들고 찾아왔다. 금융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몇 명 만났고 줌을 통해 대화하기도 했다. 8월에는 한 교회에서 요청한 간증 집회를 위해 6시간 비행기를 타고 남캘리포니아에 갔는데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인이 된 분이 나를 만나기 위해 교회로 찾아왔다. LG전자에서 가전제품의 접근성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은 아예 미국 출장 중 나를 찾아와 대화를 나눴다. 그 만남이 인연이 되어 11월 한국에 갔을 때 본사에 초청받아 경영진과의 간담회와 디자이너들을 위한 강연까지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만나 짧은 시간을 보낸 분들 중 몇 명이나 관계를 오래 지속적으로 유지해갈 친구가 될까? 나이 50이 넘은 사람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는 것은 극히 힘든 일이 아니던가. 하지만 평생 같이 갈 친구는 언제나 우리 일상으로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삶을 돌아보면 예고 없이 들이닥친 해프닝으로 인해 소중한 친구를 얻기도 했다. 2003년 여름, 뉴욕시와 근교가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걸어서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때 같이 걸어준 동료 G는 그 후 나와 16년간 약 2,400km를 함께 걷는 친구가 되었다. 3년 전 퇴직을 했지만 아직도 자주 통화하고 가끔 만나기도 한다. 올해 내가 만난 사람들 중 S를 포함해 2명만이라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된다면 나는 인간관계를 잘한 한 해로 기억할 것이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점점 살기 어려워져가는 세상을 잘 견뎌내고 외로워질 수 있는 여생을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우정이기 때문이다.
전쟁 중에도 우리의 일은 계속된다. 요즘 증권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크게 염려하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인플레이션과 전쟁이다. 어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더 심각한 문제로 만들 거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원유와 가스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세계 공급망에 대한 압박도 앞으로 더 심화될 전망이다. 그 결과 코로나 시국에도 계속 올랐던 주가가 흔들리고 그동안 계속 내려가기만 했던 회사채 이자율도 변동하기 시작했다.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곧 현금과 주식을 비롯한 금융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을 분석하는 내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매입보다는 매각 결정을 더 자주 내려야 했다. 이자율이 낮을 때는 채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바이어 입장인 나로서는 살만한 증권, 즉 튼튼한 기업이 발행하는 저렴한 채권을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 침공한 날부터 약 일주일 동안 나는 새로운 기업 채권 3종목을 매입할 수 있었다. 무려 9,500만 달러의 고객 자산을 투자한 것이다. 평소 같았으면 트레이드 성공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거나 손뼉을 쳤을 텐데 이번엔 그때마다 깊은 한숨이 나왔다. 매입을 결정할 정도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오른 이유를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불행을 이용해 이득을 얻었다는 생각이 쉽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증권시장은 참으로 냉정한 곳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슴의 요동을 억누르고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많다. 한국에 상장된 러시아 ETF가 폭락하자 많은 이들이 해당 펀드를 매입했다는 뉴스를 보고 짜증이 났었는데 그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 결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뮤지컬을 좋아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뮤지컬의 주인공 테비에가 살던 아나테브카는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이었다. 요즘 들어 그 뮤지컬의 한 장면이 자주 떠오른다. 유대 전통에 의지하며 외부와 거의 단절된 삶을 살던 공동체에 키예프에서 대학을 다니던 청년 페르칙이 찾아온다. 러시아인들에게 억압받던 유대인들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찬 청년이었다. 그가 아나테브카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 소식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하자 마을의 한 어른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왜 바깥 세상 일에 머리를 깨뜨려야 해? 그네들 머리나 깨뜨리라고 해. 이에 테비에와 페르칙은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다. 테비에, 네 말이 맞아. 페르칙, 난센스. 우리도 이젠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해요. 테비에, 네 말이 맞아. 저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네. 두 사람 말이 다 맞을 수 없지 않나? 겉으로는 상반된 듯 보이는 의견이지만 양쪽 모두 타당할 수 있다고 오래전부터 나는 생각해왔다.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걱정, 조국을 지키기 위해 혹은 정치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라 전투에 나서는 청년들, 전쟁으로 고아가 되거나 난민이 되는 사람들, 생명, 건강, 재산, 삶의 이유까지 잃어버린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무력감과 그래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 이런 엇갈린 감정 속에서도 애널리스트 책상에 앉아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하는 근무 시간이 어김없이 찾아온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혹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된 러시아 출신 유명 음악가들의 소식도 들려왔다. 반면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측은 다른 소식을 전했다. 경연에 참가할 예정인 젊은 피아니스트 72명 중 15명이 러시아인인데 이들 모두 예정대로 6월 텍사스에서 열릴 콩쿠르에 참가하게 될 거라는 발표였다. 누군가는 해고되고
누군가는 꿈꾸던 무대에 오른다. 누가 누구를 옳고 그르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 냉전이 극에 달했던 1958년 미국인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참가해 우승했던 역사를 떠올리면 그의 이름을 딴 콩쿠르 측의 결정도 이해가 된다. 이번 주에도 전쟁 소식은 계속 나의 마음을 흔들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고객들을 위해 투자 기회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아이들과 부모를 돕는 비영리 단체를 찾아 지원금도 보낼 것이다. 평화로운 미국 뉴저지에 사는 중년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이 정도뿐이라는 사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삶의 여행에서 만드는 것들. 지난 토요일, 우리 가족이 사는 뉴저지주 노스 헤일든에 눈이 내렸다. 신경 쓸 일이 많았던 한 주의 기억을 조금이나마 깨끗하게 씻어주려는 듯 몇 시간 동안 펄펄. 나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아내는 높은 언덕 위 우리 집에서 바라보는 눈 내린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종종 말한다. 물론 그렇다고 뉴스 때문에 곤두서 있던 지난주의 긴장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말이다. 일주일 전 월요일 아침 데스크에 앉아 일을 시작했을 때 브렌트유 가격은 이미 배럴당 13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130달러 수준으로 내려온 상태였다. 그 여파로 미국 휘발유 가격이 전국 평균 기준 일주일 만에 17% 넘게 올랐고 디젤 가격도 19% 가까이 상승했다. 아직 이런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미 7.9% 올랐다는 뉴스가 이어졌다.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 분명했다. 너무 높아진 물가 속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생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의 대가를 직접 치르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떠올리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진다. 러시아의 침공은 시작된 지 2주 만에 250만 명의 난민을 만들었고 포위 공격을 당한 여러 도시에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갇히는 상황을 만들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저 자비를 구하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 주 월요일 저녁부터 내 머릿속을 계속 맴돈 단어 하나가 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미 짐작했겠지만 바로 make, 즉 만들다라는 단어다. 탁해진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하얀 눈, 높은 물가가 만드는 힘겨운 생활,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전쟁, 전쟁이 만드는 난민, 포위 공격이 만드는 비참한 현실. 이 단어가 떠오른 건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한 특별한 경험 때문이었다. 얼마 전 지인이 피아노 연주회 표를 선물해 주었다.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 3월 9일인데 3월 7일에 열리는 콘서트 표였다. 우리는 26년의 결혼 생활을 이틀 먼저 기념하기로 하고 집에서 90분 거리에 있는 프린스턴의 맥카터 시어터 센터로 향했다. 한국인 최초 쇼팽 콩쿠르 우승자인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연주회가 처음은 아니었다. 3년 전 카네기 홀에서 그의 연주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기에 이번에도 기대가 컸다. 2019년 1월에 들었던 그의 연주에서 나는 우주의 소리, 신비의 소리를 경험했다. 88개의 건반에서 그런 장대한 파노라마가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다. 그런데 이번 퍼포먼스는 사뭇 달랐다. 그의 10손가락이 피아노 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듯 물리적 한계를 넘어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마음껏 창조해내는 것 같았다. 26년을 함께 살다 보면 배우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짐작할 때가 많다. 쇼팽의 곡 중 하나를 듣던 나는 불현듯 웃음이 터졌다. 콘서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다. 당신 아까 기가 막혀서 웃었지? 맞다. 아주 오래전에 내가 같은 곡을 쳤을 때를 떠올리며 기가 막혀서 웃었던 것이다.
어떻게 같은 곡이 이렇게 다르게 들릴 수 있을까? 마치 전혀 다른 곡을 듣는 듯 했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10년간 쳤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피아노를 연주하지만 조성진의 음악에는 그 플레이라는 동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는 단지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야. 음악을 만들지. 메이크라는 단어를 이렇게 오래 곱씹어 온 적이 있었던가. 수준 높은 예술적 성과에는 반드시 메이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악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그림, 환상적인 피겨 스케이팅, 평안을 주는 인테리어 디자인에도 메이크가 어울린다. 오랜 세월 삶을 같이 한 결혼 생활에도 여러 증권과 전략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투자 포트폴리오까지도 이 단어가 맞다. 우리는 노력과 시간, 인내와 재능으로 원하는 것을 만든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만족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고통과 파괴를 만들 수도 있다. 전쟁을 하다 역시 영어로는 make war다. 결국 무엇을 만들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며칠 동안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만들며 살고 있는가? 내가 작성하는 기업 분석 자료나 글보다 더 가치 있는 만듦은 결국 관계일 것이다.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가 내게 더 우선적으로 메이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을 향한 관심과 배려와 보살핌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예술이라 믿기 때문이다. 아이를 위한 주식교실. 데이비드는 14살이 될 때까지 돈맛을 몰랐다. 용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크리스마스나 생일에 받은 돈을 부모에게 맡긴 뒤에는 금세 잊어버리기도 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돈을 잃어버리고도 별로 속상해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꾀를 내어 선물로 받은 돈과 원하는 것을 산 금액을 종종 장부에 적게 했다. 하지만 아들은 그것조차 내가 시켜야만 겨우 기록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까지 만들었지만 은행 앱도 휴대폰에 다운로드하지 않았다. 돈에 집착하지 않아서 다행인가 하는 마음 반, 너무 돈에 센스도 욕심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반이었다. 대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문제의 2019년 여름, 14살이 된 아들과 7년 만에 한국에 갔다. 그런데 친척과 내 친구들이 아이에게 용돈을 주는 게 아닌가. 미국 친구들이 주던 $50 수준보다 훨씬 더 큰 액수가 손에 들어오자 아이의 태도가 달라졌다. 낯가림이 심한 성격인데도 내 친구들을 곧잘 만났다. 그리고 아들은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한국에서 받은 돈에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돈을 보태 꽤 비싼 맥북을 샀다. 그리고 드디어 은행 앱도 설치했다. 그러던 지난주 수요일 저녁, 식사 중에 아들이 뜻밖의 주제를 꺼냈다. 주식을 배우고 싶다며 기초를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투자에 관련된 책도 몇 권 추천해달라고 했다. 아내와 나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2년 가까이 재택근무하는 아빠를 보며 아들은 증권 분석만큼 지루한 일은 없다라고 말하곤 했었는데 훗날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증권 일은 아닐 거라고도 했었는데 그랬던 아이가 주식을 배우고 싶다니. 다른 어른들이 그런 요청을 해온 적은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첫마디는 늘 같았다. 자본시장은 투자금을 가진 투자자와 투자금이 필요한 기업인으로 구성되는데 하지만 아들에게는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역시 아빠가 하는 일은 지루하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말 테니까. 잠시 고민하다가 한 회사가 떠올랐다. 아들이 즐겨보는 넷플릭스를 이용해 주식을 설명해 주자는 생각이었다. 마침 다음날 오후 넷플릭스의 2021년 4분기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기도 했다. 우선 상장 회사를 설명했다.
일반인이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될 수 있는 회사를 공개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에 대한 정보는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아들에게 주식 앱을 열어 상장된 기업을 찾아보게 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디즈니, 넷플릭스 등. 그리고 물었다. 넷플릭스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아이는 곧바로 대답했다. 구독자 아니겠느냐고. 나, 왜 그렇게 생각해? 아들, 넷플릭스에 돈을 내는 사람들이 구독자들이니까요. 꽤 빨리 정답으로 다가간 아이에게 나는 영화 DVD를 우편으로 배달했던 넷플릭스의 초창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때도 구독자 증감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구독자를 위해 쓰는 비용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윤율을 설명했고 구독자와 매출 그리고 이윤에 따라 달라지는 성장 추세도 알려주었다. 결국 기업의 가치는 이윤 액수와 성장률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하면서 첫 레슨을 마쳤다. 그런데 실적 발표 직후 넷플릭스의 주가는 20% 넘게 떨어졌다. 금요일 저녁 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나에게 물었다. 구독자가 830만 명이나 늘었는데 왜 주가가 하락했느냐고. 나는 설명해 주었다. 주가는 과거 성과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치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회사 성과가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보다 높으면 주가가 오르고 낮으면 내린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2021년 4분기 구독자 증가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였던 830만 명과 일치했지만 2022년 1분기에 경영진이 제시한 추가 구독자 전망치는 250만 명으로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였던 580만 명에 크게 못 미쳤다. 바로 이 낮은 전망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았을 것이라고 아들에게 말해주었다. 아들은 다시 물었다. 전 세계 유료 구독자가 2억 2,200만 명이나 되는데 앞으로 3개월간 구독자가 300만 명 적게 늘어날 거라는 예측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크게 폭락할 수 있느냐고. 게다가 주가가 최고치였던 작년 11월 중순보다 40% 넘게 떨어지지 않았느냐고. 나는 잠시 생각해보다가 아들에게 되물었다. 나, 그래서 넌 지금 넷플릭스를 사야 할 것 같아? 아들, 모르겠어. 나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들은 기업 분석을 해본 적이 없고 결정을 성급히 내리지 않았다. 얕은 지식이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걸까? 나는 기업 가치를 측정할 줄 알아야 한다고 아들에게 말해주었다.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신만의 방법을 정해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투자 철학이 꼭 필요하다고 말이다. 그래야 단기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절호의 기회인지 위험한 유혹인지 구분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디즈니, 코카콜라, 맥도날드 같은 회사를 소개해 주었다. 또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책 한 권도 추천했다. 데이비드가 어떤 투자자로 성장할지 참못 궁금하다. 지금 떨어지는 것이 롤러코스터인가, 주가인가, 내 눈물인가. 며칠 전 밸런타인데이에 아내를 위한 꽃이나 선물은 없었다. 아내 역시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사지 않았다. 결혼 26년차 부부답게 우리는 쿨하게 밸런타인데이를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아들 데이비드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 며칠 뒤 로스앤젤레스로 대학 캠퍼스 투어를 가기로 했는데 하루만 더 시간을 내어 디즈니랜드에 가자는 것이었다. 새로운 놀이기구가 많아 꼭 가보고 싶다고 했다. 그래, 기분이다. 결국 나와 아내는 디즈니 입장권을 샀다. 그날 또 하나 산 것이 있다. 2년 만에 산 주식이었다. 오랫동안 눈여겨본 엘사의 주가가 2020년 8월에 비해 3분의 1 토막이 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엘사의 본래 가치가 적어도 그날의 주가보다 2배 이상은 된다고 믿었다. 그렇게까지 떨어진 것은
투자자들의 과민한 반응 탓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엘사의 주주가 되었다. 며칠 뒤 우리는 예정대로 데이비드와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떠났다. 비행기로 5시간이 넘는 여정이었다. 대학 입시를 6개월 앞둔 아들은 그곳에 있는 두 대학을 가고 싶어 했다. 아들을 그렇게 먼 곳으로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봉준호와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아들에게 그보다 나은 선택지는 없어 보였다. 그렇게 시작된 캠퍼스 투어. 그런데 그 투어 도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는 소식이 증시를 뒤흔들면서 며칠 전 산 주식이 5%나 떨어지고 말았다. 캠퍼스 투어는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다. 아들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과 남캘리포니아 대학 모두 마음에 들어 했는데 특히 스티븐 스필버그가 3번이나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USC를 더 좋아했다. 학비와 기숙사비가 더 비싼 사립대학이기는 했지만 둘 중 어디든 합격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우리는 디즈니로 향했다. 아들이 디즈니 앱을 활용한 덕분에 하루 만에 9개의 놀이기구를 탈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나는 증시 상황을 서너 번밖에 확인하지 못했고 20% 가까이 더 하락한 엘사의 주가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주식보다 중요한 건 점점 심각해지는 우크라이나 상황이었으니 때가 되면 엘사의 주가가 제 가치를 회복할 것이라 믿었다. 디즈니랜드의 빅 선더 마운틴 열차는 서부개척 시대의 탄광 열차를 재현해 놓은 놀이기구다. 그 앞에 줄을 서다가 문득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2010년 여름, 미국에서 나를 키워준 가족과 함께한 여행이었다. 15살 때부터 나를 키워준 미국 맘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의 여행이었다. 미국 대두와 20명이 넘는 자녀, 손자, 손녀들이 콜로라도의 리조트로 모였다. 당시 5살이던 아들은 어디서든 활기찼다.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온천에서도 신나게 뛰어다녔다. 그 여행에서 아들이 가장 기대했던 것은 콜로라도주의 옛 광업도시에서 듀랑고 증기기관차를 타는 일이었다. 데이비드는 기차를 좋아했다. 토마스와 친구들 애니메이션을 보고 또 봤다. 세상의 색깔과 숫자를 토마스를 통해 배울 정도였다. 그러니 듀랑고 증기기관차를 보고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증기기관차는 석탄으로 증기를 발생시켜 엔진을 움직였고 높은 산을 오르는 옛 서부기차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행복할 줄만 알았던 아들의 여행은 아빠 때문에 눈물로 얼룩지고 말았다. 그때 내 신경이 아이가 아닌 다른 데 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해 여름, 나는 영국 석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륨의 주식을 사고 파는 옵션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다. BP사가 역사에 남을 만한 환경재난을 일으킨 바로 그 해였다. BP사의 석유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의 해저 석유 굴착 장치가 폭발해 1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크게 다쳤으며 약 320만 배럴의 원유가 바다로 흘러나왔다. BP사는 3개월 동안 원유 유출을 막으려 애썼지만 주식은 뉴스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며 춤을 췄다. 그런 상황에서의 옵션 트레이딩은 일종의 도박이었다. 가족과 함께 하면서도 아들이 그렇게 기대한 증기기관차를 타면서도 내 신경은 온통 BP사 주가에 쏠려 있었다. 10분마다 주가를 확인했다. 석탄재가 눈에 들어갈 수 있으니 3달러짜리 안경을 사서 아이에게 주자는 아내의 말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장사꾼들의 속임수라며 화까지 내기도 했다. 그러다 결국 아이 눈에 석탄재가 들어갔고 재를 빼내느라 아들은 눈물이 쏙 빠지도록 울어야 했다. 주식에 정신이 팔린 아빠가 아들에게 최고의 추억이 될 순간을 망쳐버린 것이다. 12년 전 후회를 반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캘리포니아 여행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다. 주가가 22%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아들과 놀이기구를 즐기는 데 집중했다. 아무리 놀이기구 열차가 급강하한다 해도
내 주가도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만 한다. 바닥이 어디인지 감히 가늠하려는 것도 금지다. 비명을 지르는 아내의 손을 잡을 여유까지 보이면 금상첨화다. 만약 이렇게 즐길 수 없다면 주식 투자는 애초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오랜 생각이다. 아들의 오스카상을 위하여. 아무리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아무리 닮은 얼굴과 생각, 버릇을 지녔다고 해도 아이는 누구나 둘도 없는 독특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세상의 부모라면 다 알 것이다. 나와 그레이스의 아들 데이비드 패트릭 씨는 2005년 4월 25일 오전 10시 10분 뉴욕 맨해튼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 울음소리가 웅장하기는커녕 마치 왜 날 세상에 나오게 했어요? 라고 불평하는 듯한 짜증 섞인 소리였다. 엄마 뱃속에 잘 있었는데 어쩌면 아들이 내가 상상했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른다. 많은 가정의 맞이들처럼 결혼식 후 9달 만에 태어나야 할 것 같은 아이였다. 그러나 아이는 무려 9회가 지나서야 태어났고 그걸 미안해하는 울음소리는 분명 아니었다. 시력이 전혀 없어서인지 소리에 민감했던 나는 생후 10주가 되던 7월 4일 독립기념일에야 아들이 경쾌하게 웃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애를 억지로 세상에 불러낸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가끔 했었다. 언젠가 아들이 왜 날 낳았어요? 라고 따진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아직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적은 없다. 아직은. 나는 흔들 의자에 앉아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걸 좋아했다. 섬집 아기를 흥얼대면서 아기를 재우곤 했다. 그런데 새돌이 되기 전 어느 날 옆에 누워 자장가를 불러주던 내게 아이는 짜증난 투로 말했다. 아빠, 스탑 싱잉. 노래 그만 불러. 그리고 4번째 생일 후 어느 날에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You are not the boss of me. 아빠가 내 보스가 아니야.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온 것일까? 12살 되던 해 크리스마스 날 나는 아이에게 산타클로스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었다. 아이도 선물을 많이 받기 위해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제는 솔직해야 할 때라 여겼다. 그러나 아들은 크게 실망했고 그날 교회를 가지 않겠다며 오랫동안 울었다. 그 후 아들에게는 크나큰 의문이 생겼다. 엄마 아빠가 산타에 대해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면 심지어 유료 서비스로 산타의 영상 편지까지 받게 할 정도로 믿게 했다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결국 아들의 현재 신앙적 결론으로 이어졌다. 불가지론적 무신론이 바로 그것이었다. 데이비드와 나의 생각이 너무도 달라서 본격적인 갈등으로 진행된 것은 진로를 선택할 때였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했다. 외식을 하거나 다른 집에 가도 종이와 연필, 펜이나 크레용만 있으면 몇 시간이고 그림을 그렸다.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자주 한 지적도 수업 중에 그림 그리느라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저 그림을 한두 개 그리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그림으로 스토리를 만들기까지 했다. 그래서 만화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7, 8살짜리가 취미로 만화를 그리는 것과 18살 대학 지망생이 영화감독이 되겠다며 예술학교를 고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반면 나와 아내가 아들이 9살 되던 해 한국 보육원에서 데려온 딸 예진이는 매우 현실적인 아이였다. 13살이 되기 석 달 전에 우리 가족이 된 예진이는 공부는 가장 짧게 하면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뭔지 내게 물었다. 대입 준비를 하면서 그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좋은 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마치고 월가로 가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예진이는 단호하게 아빠가 하는 일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매일 책상 앞에 앉아 뉴스와 리포트를 읽고
스프레드시트에 빠져 지내며 문답과 보고서에 묻혀 사는 일.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를 하는 내 모습을 본 아이들은 그런 지루한 일을 자신들은 못하겠다며 월가는 갈 곳이 못 된다고 말하곤 했다. 결국 예진이는 엄마의 조언에 따라 간호대 명문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에 입학했고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실습을 이어갔다. 아이 말대로 공부 시간 대비 수입이 높은 직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23년 가을 대학생이 된 아들 데이비드는 여전히 구름 속에 둥둥 떠있는 듯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다. 예술 전공만 있는 예술대학에는 내 반대로 원서를 내지도 않았다. 그리고 가슴을 울리고 세상을 바꿀 만한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 도움이 될 철학과를 원서 전공란에 적으라는 나의 제안도 받아들였다. 이 두 가지가 내가 아이를 설득할 수 있는 전부였다. 대학 순위도 더 높고 다양한 전공이 많은 대학에도 합격했지만 뉴욕주 사라토가 스프링스에 있는 스키드모어 대학을 선택하겠다는 아들의 고집을 나는 끝내 꺾지 못했다. 그곳 학생들과 캠퍼스가 다른 학교들보다 훨씬 예술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집에서 차로 약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온천이 유명하고 매년 여름이면 경마 이벤트로 축제 분위기가 되는 북뉴욕 타운으로 아들은 떠났다. 크게 성공한 이들을 제외하면 영화는 배고픈 직업이다. 그러나 아들은 자신의 예술을 위해 기꺼이 배고플 준비가 되어 있단다. 할리우드 근처 1990년대 스타일의 식당에서 몇 년 동안이라도 웨이터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빠가 되는 것보다 좋은 비주얼 스토리텔러가 되는 것이 자신에겐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다른 집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면 멋있다며 격려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나의 현실 감각이 조금만 아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며칠 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2학년 1학기에 들을 과목에 대해 아빠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술 과목 2, 연극 과목 하나, 문학 과목 하나. 다 정해놓고 왜 전화를 했는지 물었다. 주로 문자로만 연락하는 아들이 전화한 목적은 과목 상담이 아니라 사실상 전공 선택을 통보하기 위해서였다. 아트와 영어 이중 전공에 미디어 영화 부전공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아들을 감싸고 있는 꿈의 구름이 더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내가 말했다. 훗날 오스카 무대에 선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준 아버지의 말을 내가 늘 무시한 덕분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다. 피아노를 그만둘 때도 박사 학위를 포기할 때도 나는 멀리 계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조언을 구하는 척하며 실은 통보를 했을 뿐이었다. 월가에 정착하고 결혼해 아들을 낳은 뒤에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내 선택들이 옳았다고. 나도 언젠가 아들에게, 아니 스스로 선택한 길을 씩씩하게 걸어간 한 인격체에게 그 말을 전해줄 수 있기를 기도한다. 오스카상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다. 난 아내의 말을 듣지 않기로 했다. 아내의 말 들어서 손해볼 것 없다. 오히려 아내 말만 잘 들으면 득이 된다는 말도 있다. 정말 그럴까? 팬데믹은 나와 아내의 결혼 24주년 기념일인 2020년 3월 9일부터 시작됐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줌 같은 영상회의 프로그램과 친해졌고 대중교통과는 연을 끊었다. 마지막으로 퇴근했던 2020년 3월 6일 이후 지금까지 나는 기차나 지하철을 단 한 번도 타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재택근무 중이기 때문이다. 회사 일로 맨해튼에 나갈 때면 아내가 운전을 하거나 가끔은 우버 택시를 이용했다. 하지만 곧 다시 사무실로 출근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늦여름이나 초가을쯤부터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맨해튼 사무실에 나가야 한다. 거의 17년 동안 그래왔듯 뉴저지에서 통근 기차를 타고 뉴욕 펜스테이션까지 간 뒤 지하철을 이용해 월가로 내려가야 한다.
그럼에도 나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일하는 날을 오래 기다려왔다. 투자 아이디어를 채팅방과 전화로만 토론하는 건 이제 지긋지긋하다. 하루에 3시간 넘는 출퇴근 시간을 아끼는 건 좋았지만 투자 팀원들은 언제든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때로는 언성을 높이며 서로의 생각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함께 식사하며 삶을 나누는 과정에서 팀워크가 자라는데 그 일을 28개월 동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내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 아내는 며칠 전부터 완전 재택근무를 하라고 나를 설득 중이다. 하루 3끼를 집에서 먹는 삼식이가 되어도 좋으니 대중교통 타고 위험한 출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내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 아시아인을 향한 폭력적 언행이 잦아졌고 특히 뉴욕 지하철에서는 증오 범죄로 희생된 아시안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엔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며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졌다. 게다가 지난주 일요일은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역사적 사건의 40주년이었다. 1982년 6월 19일 중국계 미국인 빈센트 친 씨가 일본인으로 오해를 받고 2명의 백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결혼식을 앞둔 친 씨는 사건 나흘 뒤 27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당시 미국, 특히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주에는 반일 감정이 거셌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급성장으로 경쟁력을 잃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고 정치 지도자들은 이에 따른 경제적 불황의 책임을 일본에 돌렸다. 사람들의 감정을 일본인들을 향한 분노로 몰아간 것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야구 방망이로 친 씨를 때려 죽인 2명이 고작 3년 집행유예와 3,780달러, 약 487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중국계 미국인을 죽일 자격이 3,000달러라는 말까지 생겼다. 2020년대 들어 급격히 커진 아시안 혐오는 4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도 그때처럼 많은 이들에게 타격을 준 사건의 책임을 아시아에 떠넘긴 지도자가 있지 않은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1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를 중국 탓으로 돌렸다.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표현은 뉴스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고 그 결과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이 중국인 탓이라고 믿는 미국인들이 많아졌다. 그 중에는 40년 전 야구 방망이로 휘둘렀던 살인자들처럼 증오 범행을 주저하지 않는 이들도 하나둘 생기고 있다. 무엇이 아내를 두렵게 하는지 충분히 안다. 다치지 않더라도 온갖 욕설과 성적 위협을 당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를 갖고 다니는 친구들이 늘었고 6살 딸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비겁한 싸움을 가르친다는 친구도 있다. 그렇다고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하나? 회사는 매주 5일 재택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의 요청을 받아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아시아 혐오 때문에 내 안전을 걱정하는 동료들도 있다.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무기한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니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 마치 혐오자에게 굴복하는 것 같아서다. 또 나처럼 자신의 안전을 지킬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든다. 무엇보다 고객들과 동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책임을 져버리는 것 같아 완전 재택근무 요청이 망설여진다. 그래서 나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기로 했다. 물론 아내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는 최후 통첩을 내놓는다면 다시 고민해야 하겠지만 외부의 위협 때문에 움츠린 삶을 살고 싶진 않다. 그런 삶이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 친절한 말 한마디나 도움의 손길같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저자 신승규, 출판사 판미동, 낭독자 명크.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나를 15살 때부터 키워준 미국 맘은 자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 떠날 때 차로 집에서 4시간 정도의 거리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미국 북동부 코네티컷주에 사는 내 동료는 대학을 고르는 딸에게 로키 산맥 서쪽으로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명령 비슷한 부탁을 했고, 내 아내 그레이스는 어렸을 때부터 아들에게 우주선을 타는 꿈은 절대 꾸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한 소설의 시리즈의 주인공은 이렇게까지 말했다. 태어난 곳에서 낳아주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다. 나는 오랫동안 떠나온 자식으로 살았다. 그러다 몇 년 전엔 떠나보낸 아빠가 되었고, 심지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는 대서양 건너 어린 아들을 잠시 떠나보내기도 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도 핏줄과 멀리 떨어져 사는 일을 서슴지 않는 걸까? 94살에 가까운 미국 대드는 막내 아들이 몇 년 전에 설치해드린 컴퓨터로 5곳의 날씨를 매일 확인한다. 딸이 있는 메인주와 콜로라도, 아들이 있는 시카고와 뉴질랜드, 그리고 그가 70여 년 전에 미 공군 장교로 봉직했던 그린란드까지. 나는 데드와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살기 때문에 그가 매일 보는 날씨 지도에 내가 사는 북뉴저지 마을은 포함되지 않는다. 주말에 전화하면 데드는 각 지역의 온도 차이를 늘 이야기한다. 오늘 아침엔 시카고나 메인주보다 그린란드가 더 따뜻하다고 감탄을 덧붙이며. 과연 데드는 정말 날씨가 궁금한 걸까? 너무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데드는 2 아들과 쌍둥이 딸들을 1년에 2번 볼까 말까 한다. 2005년 12월에 맘이 7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는 데드에게 매주 2번씩 전화하자고 약속했다. 나를 포함해 자식이 5이니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 하루씩 맞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1번씩 더 전화하자는 계획이었다. 한동안은 그렇게 하기도 했다. 맘이 훈련시켰던 고양이가 오랫동안 친구이자 자식처럼 곁을 지켰지만 2년 전 세상을 떠났다. 완전히 혼자가 된 데드는 경제적으로 넉넉한데도 1964년에 맘과 함께 산 낡고 큰 농가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 그가 전화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다. I do the best I can, so long as I can.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거야. 토요일마다 나는 또 한 분께 전화를 건다. 한국에 계신 84살의 어머니다. 이렇게 매주 통화한 것이 벌써 30년이 넘었다. 1982년 미국 유학을 왔을 때만 해도 국제전화는 매우 비싼 사치였다. 저렴한 시간대에도 1분에 1달러 48센트였으니 명절이나 생일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용건만 간단하게 통화할 수 있었다. 그러다 1990년대 저렴한 폰카드와 다양한 국제전화 요금제가 나오면서 길게 통화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그 주에 일어났던 사소한 해프닝까지 어머니와 재밌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팔이 아파 전화를 끊어야 할 정도로 오래 통화한 적도 많았는데, 이런 나를 보고 그레이스는 신혼 시절 마마보이와 결혼했다며 다투기도 하고 또 걱정도 많이 했었다. 그런데 무제한 국제 전화가 가능한 요즘, 오히려 어머니와의 통화는 짧아졌다. 오래전 일들은 잘 기억하시지만 근래에 있었던 일이나 좀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자주 잊으시는 어머니와의 대화가 갈수록 간단해지기 때문이다. 또 같은 이야기를 거의 매주 반복하는데 당신의 손자 데이비드가 대학에 갔다는 말은 적어도 40번은 한 것 같다. 하버드에는 지원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도 20에서 30번은 했나. 30여 년 전부터 만난 둘째 며느리, 근주, 그레이스의 이름을 물어볼 때도 있다.
그래도 다행히 10년 전에 우리 가족이 된 손녀 예진이는 기억하고 잘 지내는지 묻는다. 의사가 당신을 치매 환자 취급을 한다며 짜증을 낼 때도 있다. 처음엔 당황하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했다. 1980년 초 과외 금지법이 생겨 현직 교사에게 내가 피아노 레슨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청와대까지 항의하러 갔던 어머니였다. 어린 시각장애인 아들을 유학 보내려는 결심을 꺾으려던 문교부 직원에게 호통치며 기어코 허가를 받아낸 어머니였다. 삼형제를 힘껏 키워낸 여장부였던 어머니의 기계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서 나는 슬펐다. 2019년 1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팬데믹으로 고립된 생활이 이어지면서 어머니는 조금씩 달라졌다. 전화할 때마다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이 흐릿해지고 무엇보다 아들과 대화하고 싶어하던 의욕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려 애썼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일도 이젠 익숙해졌다. 그럼에도 형이나 동생처럼 매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죄송하고 슬프다. 나는 왜 이렇게 먼 곳에 와서 살고 있는 걸까? 이제는 나도 스마트폰 위치 추적 앱을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는 아빠가 되었다. 딸은 우리 집에서 389마일, 626km 떨어진 캠퍼스 아파트에서, 아들은 149마일, 240km 떨어진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다. 집에 자주 온다 해도 1년에 서너 번뿐이다. 미국 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대학 졸업 후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방법을 찾으려 노력한다. 하지만 성경에도 나와 있듯 우리는 부모를 떠나야 한다. 근처 동네로든 몇백 몇천 마일 떨어진 곳으로든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우리는 결국 부모를 떠나고 자식들을 떠나보내며 살아간다. 그립고 서럽기까지 한 이 운명 같은 일에는 별 뾰족한 방법이 없는 듯하다. 다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며 할 수 있을 때까지 마음과 행동으로 서로를 감싸고 사는 수밖에. 지난해 연말부터 어머니가 거의 매주 나를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힘들더라도 매년 2번은 한국에 가기로 했다. 엄마 보러. 반가운 출근길.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처럼 온 가족이 교회에 갔다. 나와 아내, 대학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집에 온 딸 예진이와 고3 아들 데이비드,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예배가 끝나고 오랜만에 보는 많은 이들과 인사하고 대화를 나눈 뒤 교회 문을 나섰다. 그런데 왜 선물을 건네는 이들은 다 아내에게 주는 걸까? 차 안에서 왜 내게 선물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고 불평하자 아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했어야지. 2021년 여름 어느 날이었던 것 같다. 출근하는 꿈을 꿨다. 지하철 문이 열리자 흰 지팡이로 플랫폼 바닥을 쳤다.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1994년부터 이용했던 월가역이었다. 아주 익숙한 곳.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감정에 마음이 들떴다. 지하철에서 내려 왼쪽으로 돌면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온다. 첫 계단에 올라서는 순간 잠이 깼다. 아, 꿈이었네. 이 꿈에 대한 나의 반응이 사실 놀라웠다. 2020년 3월 9일부터 나는 전일 재택근무를 했다. 출근하는 날이면 3시간 반 정도를 길에 버리고 지냈던 터라 재택근무가 싫지는 않았다. 그런데 왜 출근하는 꿈에서 깨면서 그렇게 큰 실망의 말을 내뱉었을까? 2022년 8월부터 드디어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출근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했다. 우선 일주일에 하루만 사무실에 가기로 했다. 아침 일찍 북뉴저지에 있는 집을 떠나 바깥 세상으로 향하는 일상이 다시 시작됐다. 6시 25분 기차 시간에 맞춰 아내가 나를 차로 역까지 바래다 준다. 영문 앞에 정확하게 차를 세워주는 아내에게 손을 흔들고
돌아서서 더듬지도 않고 정확하게 문고리를 잡아 문을 연다. 그리고 통근 기차를 한번 갈아타고 뉴욕시로 들어간다. 그 후 지하철을 이용해 월가로 향한다. 누가 봐도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그랬을까? 첫 출근을 하던 날 뉴욕행 기차 플랫폼에서 새 친구를 사귀게 됐다. 우리 업계에서는 누구나 아는 자산운용기관에서 일하는 S는 한국에서 이민 온 나와 비슷한 1.5세 한국계 미국인이었다. 언제 한번 만나서 식사하자는 말을 하고 헤어졌는데 그가 정말 곧 연락을 해와서 점심 식사 일정을 잡았다. 그에게 내 책 2권을 선물했고 그는 바로 책을 다 읽었다고 연락을 줬다. 또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에 내 책을 읽고 느낀 점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 후 부부 동반으로도 2번이나 만나 식사를 했다. 10월 초부터 일주일에 이틀 출근을 하기 시작하면서 S를 더 자주 만나곤 한다. 긴 시간을 길거리에 버리고 다니는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나는 벌써 오래갈 친구 한 명을 얻었다. 언젠가 한 동료가 말했듯 나의 외향성 제곱인 EE 성격 때문이었을까? 나는 사무실 근무도 새 동료들과 관계를 만드는 기회로 쓰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전 직원 중 약 96%가 재택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새로 고용된 동료들과는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 줌으로 인터뷰하고 전화로 환영 인사 나누고 이메일, 채팅 등을 통해 일을 같이 해왔지만 커피를 같이 마시거나 식사를 하며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첫 출근을 하던 날부터 매일 약속을 만들어 갔다. 나와 같이 일하는 애널리스트 동료들과는 점심 식사를, 부서는 다르지만 함께 일해온 직원들과는 커피와 간식을 같이 먹으며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다. 원래 우리 회사에는 새 직원의 첫날에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식사를 대접하는 관리가 있었는데 팬데믹 동안에는 그런 환영을 받은 직원이 아주 드물었을 거라 생각된다. 그래서 나와 같은 팀에 들어온 애널리스트들은 내가 각각 초대해서 점심 식사를 사주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지인들 중 만남을 요청하는 분들과는 직접 만나려고 노력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내가 했던 말, 베이글에는 크림치즈와 딸기잼을 둘 다 발라먹는 거란 말을 기억하신 한 분은 베이글을 사들고 찾아왔다. 금융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몇 명 만났고 줌을 통해 대화하기도 했다. 8월에는 한 교회에서 요청한 간증 집회를 위해 6시간 비행기를 타고 남캘리포니아에 갔는데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인이 된 분이 나를 만나기 위해 교회로 찾아왔다. LG전자에서 가전제품의 접근성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은 아예 미국 출장 중 나를 찾아와 대화를 나눴다. 그 만남이 인연이 되어 11월 한국에 갔을 때 본사에 초청받아 경영진과의 간담회와 디자이너들을 위한 강연까지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만나 짧은 시간을 보낸 분들 중 몇 명이나 관계를 오래 지속적으로 유지해갈 친구가 될까? 나이 50이 넘은 사람이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는 것은 극히 힘든 일이 아니던가. 하지만 평생 같이 갈 친구는 언제나 우리 일상으로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 삶을 돌아보면 예고 없이 들이닥친 해프닝으로 인해 소중한 친구를 얻기도 했다. 2003년 여름, 뉴욕시와 근교가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걸어서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때 같이 걸어준 동료 G는 그 후 나와 16년간 약 2,400km를 함께 걷는 친구가 되었다. 3년 전 퇴직을 했지만 아직도 자주 통화하고 가끔 만나기도 한다. 올해 내가 만난 사람들 중 S를 포함해 2명만이라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된다면 나는 인간관계를 잘한 한 해로 기억할 것이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점점 살기 어려워져가는 세상을 잘 견뎌내고 외로워질 수 있는 여생을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우정이기 때문이다. 전쟁 중에도 우리의 일은 계속된다.
요즘 증권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크게 염려하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인플레이션과 전쟁이다. 어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더 심각한 문제로 만들 거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원유와 가스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세계 공급망에 대한 압박도 앞으로 더 심화될 전망이다. 그 결과 코로나 시국에도 계속 올랐던 주가가 흔들리고 그동안 계속 내려가기만 했던 회사채 이자율도 변동하기 시작했다.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것은 곧 현금과 주식을 비롯한 금융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을 분석하는 내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매입보다는 매각 결정을 더 자주 내려야 했다. 이자율이 낮을 때는 채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바이어 입장인 나로서는 살만한 증권, 즉 튼튼한 기업이 발행하는 저렴한 채권을 좀처럼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본격 침공한 날부터 약 일주일 동안 나는 새로운 기업 채권 3종목을 매입할 수 있었다. 무려 9,500만 달러의 고객 자산을 투자한 것이다. 평소 같았으면 트레이드 성공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거나 손뼉을 쳤을 텐데 이번엔 그때마다 깊은 한숨이 나왔다. 매입을 결정할 정도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오른 이유를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불행을 이용해 이득을 얻었다는 생각이 쉽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증권시장은 참으로 냉정한 곳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슴의 요동을 억누르고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많다. 한국에 상장된 러시아 ETF가 폭락하자 많은 이들이 해당 펀드를 매입했다는 뉴스를 보고 짜증이 났었는데 그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 결정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뮤지컬을 좋아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뮤지컬의 주인공 테비에가 살던 아나테브카는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이었다. 요즘 들어 그 뮤지컬의 한 장면이 자주 떠오른다. 유대 전통에 의지하며 외부와 거의 단절된 삶을 살던 공동체에 키예프에서 대학을 다니던 청년 페르칙이 찾아온다. 러시아인들에게 억압받던 유대인들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찬 청년이었다. 그가 아나테브카 주민들에게 바깥 세상 소식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하자 마을의 한 어른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왜 바깥 세상 일에 머리를 깨뜨려야 해? 그네들 머리나 깨뜨리라고 해. 이에 테비에와 페르칙은 이런 대화를 주고받는다. 테비에, 네 말이 맞아. 페르칙, 난센스. 우리도 이젠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야 해요. 테비에, 네 말이 맞아. 저 사람 말도 맞고 이 사람 말도 맞네. 두 사람 말이 다 맞을 수 없지 않나? 겉으로는 상반된 듯 보이는 의견이지만 양쪽 모두 타당할 수 있다고 오래전부터 나는 생각해왔다.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걱정, 조국을 지키기 위해 혹은 정치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라 전투에 나서는 청년들, 전쟁으로 고아가 되거나 난민이 되는 사람들, 생명, 건강, 재산, 삶의 이유까지 잃어버린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무력감과 그래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책임감. 이런 엇갈린 감정 속에서도 애널리스트 책상에 앉아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하는 근무 시간이 어김없이 찾아온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혹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일으킨 전쟁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된 러시아 출신 유명 음악가들의 소식도 들려왔다. 반면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측은 다른 소식을 전했다. 경연에 참가할 예정인 젊은 피아니스트 72명 중 15명이 러시아인인데 이들 모두 예정대로 6월 텍사스에서 열릴 콩쿠르에 참가하게 될 거라는 발표였다. 누군가는 해고되고 누군가는 꿈꾸던 무대에 오른다. 누가 누구를 옳고 그르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
냉전이 극에 달했던 1958년 미국인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이 모스크바에서 열린 차이콥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 참가해 우승했던 역사를 떠올리면 그의 이름을 딴 콩쿠르 측의 결정도 이해가 된다. 이번 주에도 전쟁 소식은 계속 나의 마음을 흔들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고객들을 위해 투자 기회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아이들과 부모를 돕는 비영리 단체를 찾아 지원금도 보낼 것이다. 평화로운 미국 뉴저지에 사는 중년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이 정도뿐이라는 사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삶의 여행에서 만드는 것들. 지난 토요일, 우리 가족이 사는 뉴저지주 노스 헤일든에 눈이 내렸다. 신경 쓸 일이 많았던 한 주의 기억을 조금이나마 깨끗하게 씻어주려는 듯 몇 시간 동안 펄펄. 나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아내는 높은 언덕 위 우리 집에서 바라보는 눈 내린 풍경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종종 말한다. 물론 그렇다고 뉴스 때문에 곤두서 있던 지난주의 긴장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말이다. 일주일 전 월요일 아침 데스크에 앉아 일을 시작했을 때 브렌트유 가격은 이미 배럴당 13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130달러 수준으로 내려온 상태였다. 그 여파로 미국 휘발유 가격이 전국 평균 기준 일주일 만에 17% 넘게 올랐고 디젤 가격도 19% 가까이 상승했다. 아직 이런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미 7.9% 올랐다는 뉴스가 이어졌다.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 분명했다. 너무 높아진 물가 속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생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의 대가를 직접 치르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떠올리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진다. 러시아의 침공은 시작된 지 2주 만에 250만 명의 난민을 만들었고 포위 공격을 당한 여러 도시에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갇히는 상황을 만들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저 자비를 구하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 주 월요일 저녁부터 내 머릿속을 계속 맴돈 단어 하나가 있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미 짐작했겠지만 바로 make, 즉 만들다라는 단어다. 탁해진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하얀 눈, 높은 물가가 만드는 힘겨운 생활,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전쟁, 전쟁이 만드는 난민, 포위 공격이 만드는 비참한 현실. 이 단어가 떠오른 건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한 특별한 경험 때문이었다. 얼마 전 지인이 피아노 연주회 표를 선물해 주었다.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 3월 9일인데 3월 7일에 열리는 콘서트 표였다. 우리는 26년의 결혼 생활을 이틀 먼저 기념하기로 하고 집에서 90분 거리에 있는 프린스턴의 맥카터 시어터 센터로 향했다. 한국인 최초 쇼팽 콩쿠르 우승자인 조성진 피아니스트의 연주회가 처음은 아니었다. 3년 전 카네기 홀에서 그의 연주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기에 이번에도 기대가 컸다. 2019년 1월에 들었던 그의 연주에서 나는 우주의 소리, 신비의 소리를 경험했다. 88개의 건반에서 그런 장대한 파노라마가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다. 그런데 이번 퍼포먼스는 사뭇 달랐다. 그의 10손가락이 피아노 위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듯 물리적 한계를 넘어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마음껏 창조해내는 것 같았다. 26년을 함께 살다 보면 배우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하게 짐작할 때가 많다. 쇼팽의 곡 중 하나를 듣던 나는 불현듯 웃음이 터졌다. 콘서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다. 당신, 아까 기가 막혀서 웃었지? 맞다. 아주 오래전에 내가 같은 곡을 쳤을 때를 떠올리며 기가 막혀서 웃었던 것이다. 어떻게 같은 곡이 이렇게 다르게 들릴 수 있을까? 마치 전혀 다른 곡을 듣는 듯 했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10년간 쳤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피아노를 연주하지만 조성진의 음악에는 그 플레이라는 동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는 단지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야. 음악을 만들지. 메이크라는 단어를 이렇게 오래 곱씹어 본 적이 있었던가. 수준 높은 예술적 성과에는 반드시 메이크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악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그림, 환상적인 피겨스케이팅, 평안을 주는 인테리어 디자인에도 메이크가 어울린다. 오랜 세월 삶을 같이 한 결혼 생활에도 여러 증권과 전략의 조합으로 구성되는 투자 포트폴리오까지도 이 단어가 맞다. 우리는 노력과 시간, 인내와 재능으로 원하는 것을 만든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만족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고통과 파괴를 만들 수도 있다. 전쟁을 하다 역시 영어로는 make war다. 결국 무엇을 만들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며칠 동안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무엇을 만들며 살고 있는가? 내가 작성하는 기업 분석 자료나 글보다 더 가치 있는 만듦은 결국 관계일 것이다.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가 내게 더 우선적으로 메이크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을 향한 관심과 배려와 보살핌은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예술이라 믿기 때문이다. 아이를 위한 주식교실. 데이비드는 14살이 될 때까지 돈맛을 몰랐다. 용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었고 크리스마스나 생일에 받은 돈을 부모에게 맡긴 뒤에는 금세 잊어버리기도 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신 돈을 잃어버리고도 별로 속상해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꾀를 내어 선물로 받은 돈과 원하는 것을 산 금액을 종종 장부에 적게 했다. 하지만 아들은 그것조차 내가 시켜야만 겨우 기록했다. 자신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까지 만들었지만 은행 앱도 휴대폰에 다운로드하지 않았다. 돈에 집착하지 않아서 다행인가 하는 마음 반, 너무 돈에 센스도 욕심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 반이었다. 대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문제의 2019년 여름, 14살이 된 아들과 7년 만에 한국에 갔다. 그런데 친척과 내 친구들이 아이에게 용돈을 주는 게 아닌가. 미국 친구들이 주던 $50 수준보다 훨씬 더 큰 액수가 손에 들어오자 아이의 태도가 달라졌다. 낯가림이 심한 성격인데도 내 친구들을 곧잘 만났다. 그리고 아들은 미국으로 돌아와서는 한국에서 받은 돈에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돈을 보태 꽤 비싼 맥북을 샀다. 그리고 드디어 은행 앱도 설치했다. 그러던 지난주 수요일 저녁, 식사 중에 아들이 뜻밖의 주제를 꺼냈다. 주식을 배우고 싶다며 기초를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투자에 관련된 책도 몇 권 추천해달라고 했다. 아내와 나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2년 가까이 재택근무하는 아빠를 보며 아들은 증권 분석만큼 지루한 일은 없다라고 말하곤 했었는데, 훗날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증권 일은 아닐 거라고도 했었는데, 그랬던 아이가 주식을 배우고 싶다니. 다른 어른들이 그런 요청을 해온 적은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첫마디는 늘 같았다. 자본시장은 투자금을 가진 투자자와 투자금이 필요한 기업인으로 구성되는데, 하지만 아들에게는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았다. 역시 아빠가 하는 일은 지루하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말 테니까. 잠시 고민하다가 한 회사가 떠올랐다. 아들이 즐겨보는 넷플릭스를 이용해 주식을 설명해 주자는 생각이었다. 마침 다음날 오후 넷플릭스의 2021년 4분기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기도 했다. 우선 상장 회사를 설명했다. 일반인이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될 수 있는 회사를 공개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에 대한 정보는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아들에게 주식앱을 열어 상장된 기업을 찾아보게 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디즈니, 넷플릭스 등. 그리고 물었다. 넷플릭스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아이는 곧바로 대답했다. 구독자 아니겠느냐고. 나, 왜 그렇게 생각해? 아들, 넷플릭스에 돈을 내는 사람들이 구독자들이니까요. 꽤 빨리 정답으로 다가간 아이에게 나는 영화 DVD를 우편으로 배달했던 넷플릭스의 초창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때도 구독자 증감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가 구독자를 위해 쓰는 비용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윤율을 설명했고 구독자와 매출 그리고 이윤에 따라 달라지는 성장 추세도 알려주었다. 결국 기업의 가치는 이윤 액수와 성장률에 의해 결정된다고 강조하면서 첫 레슨을 마쳤다. 그런데 실적 발표 직후 넷플릭스의 주가는 20% 넘게 떨어졌다. 금요일 저녁, 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나에게 물었다. 구독자가 830만 명이나 늘었는데 왜 주가가 하락했느냐고. 나는 설명해 주었다. 주가는 과거 성과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치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회사 성과가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보다 높으면 주가가 오르고 낮으면 내린다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2021년 4분기 구독자 증가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였던 830만 명과 일치했지만 2022년 1분기에 경영진이 제시한 추가 구독자 전망치는 250만 명으로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였던 580만 명에 크게 못 미쳤다. 바로 이 낮은 전망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았을 것이라고 아들에게 말해주었다. 아들은 다시 물었다. 전 세계 유료 구독자가 2억 2,200만 명이나 되는데 앞으로 3개월간 구독자가 300만 명 적게 늘어날 거라는 예측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크게 폭락할 수 있느냐고. 게다가 주가가 최고치였던 작년 11월 중순보다 40% 넘게 떨어지지 않았느냐고. 나는 잠시 생각해 보다가 아들에게 되물었다. 그래서 넌 지금 넷플릭스를 사야 할 것 같아? 아들, 모르겠어. 나는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아들은 기업 분석을 해본 적이 없고 결정을 성급히 내리지 않았다. 얕은 지식이 위험하다는 걸 아는 걸까? 나는 기업 가치를 측정할 줄 알아야 한다고 아들에게 말해주었다.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신만의 방법을 정해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투자 철학이 꼭 필요하다고 말이다. 그래야 단기적인 주가의 움직임이 절호의 기회인지 위험한 유혹인지 구분해낼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디즈니, 코카콜라, 맥도날드 같은 회사를 소개해 주었다. 또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책 한 권도 추천했다. 데이비드가 어떤 투자자로 성장할지 참못 궁금하다. 지금 떨어지는 것이 롤러코스터인가, 주가인가, 내 눈물인가. 며칠 전 밸런타인데이에 아내를 위한 꽃이나 선물은 없었다. 아내 역시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을 사지 않았다. 결혼 26년차 부부답게 우리는 쿨하게 밸런타인데이를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아들 데이비드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 며칠 뒤 로스앤젤레스로 대학 캠퍼스 투어를 가기로 했는데 하루만 더 시간을 내어 디즈니랜드에 가자는 것이었다. 새로운 놀이기구가 많아 꼭 가보고 싶다고 했다. 그래, 기분이다. 결국 나와 아내는 디즈니 입장권을 샀다. 그날 또 하나 산 것이 있다. 2년 만에 산 주식이었다. 오랫동안 눈여겨본 엘사의 주가가 2020년 8월에 비해 3분의 1 토막이 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엘사의 본래 가치가 적어도 그날의 주가보다 2배 이상은 된다고 믿었다. 그렇게까지 떨어진 것은 투자자들의 과민한 반응 탓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엘사의 주주가 되었다. 며칠 뒤
우리는 예정대로 데이비드와 함께 로스앤젤레스로 떠났다. 비행기로 5시간이 넘는 여정이었다. 대학 입시를 6개월 앞둔 아들은 그곳에 있는 두 대학을 가고 싶어 했다. 아들을 그렇게 먼 곳으로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봉준호와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세계적인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아들에게 그보다 나은 선택지는 없어 보였다. 그렇게 시작된 캠퍼스 투어. 그런데 그 투어 도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는 소식이 증시를 뒤흔들면서 며칠 전 산 주식이 5%나 떨어지고 말았다. 캠퍼스 투어는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다. 아들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과 남캘리포니아 대학 모두 마음에 들어 했는데 특히 스티븐 스필버그가 3번이나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는 USC를 더 좋아했다. 학비와 기숙사비가 더 비싼 사립대학이기는 했지만 둘 중 어디든 합격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우리는 디즈니로 향했다. 아들이 디즈니 앱을 활용한 덕분에 하루 만에 9개의 놀이기구를 탈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나는 증시 상황을 서너 번밖에 확인하지 못했고 20% 가까이 더 하락한 엘사의 주가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주식보다 중요한 건 점점 심각해지는 우크라이나 상황이었으니 때가 되면 엘사의 주가가 제 가치를 회복할 것이라 믿었다. 디즈니랜드의 빅 선더 마운틴 열차는 서부개척 시대의 탄광 열차를 재현해 놓은 놀이기구다. 그 앞에 줄을 서다가 문득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2010년 여름, 미국에서 나를 키워준 가족과 함께한 여행이었다. 15살 때부터 나를 키워준 미국 맘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의 여행이었다. 미국 대두와 20명이 넘는 자녀, 손자, 손녀들이 콜로라도의 리조트로 모였다. 당시 5살이던 아들은 어디서든 활기찼다. 나이 지긋한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온천에서도 신나게 뛰어다녔다. 그 여행에서 아들이 가장 기대했던 것은 콜로라도주의 옛 광업도시에서 듀랑고 증기기관차를 타는 일이었다. 데이비드는 기차를 좋아했다. 토마스와 친구들 애니메이션을 보고 또 봤다. 세상의 색깔과 숫자를 토마스를 통해 배울 정도였다. 그러니 듀랑고 증기기관차를 보고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증기기관차는 석탄으로 증기를 발생시켜 엔진을 움직였고 높은 산을 오르는 옛 서부기차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행복할 줄만 알았던 아들의 여행은 아빠 때문에 눈물로 얼룩지고 말았다. 그때 내 신경이 아이가 아닌 다른 데 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해 여름, 나는 영국 석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륨의 주식을 사고 파는 옵션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다. BP사가 역사에 남을 만한 환경재난을 일으킨 바로 그 해였다. BP사의 석유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의 해저 석유 굴착 장치가 폭발해 1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크게 다쳤으며 약 320만 배럴의 원유가 바다로 흘러나왔다. BP사는 3개월 동안 원유 유출을 막으려 애썼지만 주식은 뉴스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며 춤을 췄다. 그런 상황에서의 옵션 트레이딩은 일종의 도박이었다. 가족과 함께하면서도 아들이 그렇게 기대한 증기기관차를 타면서도 내 신경은 온통 BP사 주가에 쏠려 있었다. 10분마다 주가를 확인했다. 석탄재가 눈에 들어갈 수 있으니 3달러짜리 안경을 사서 아이에게 주자는 아내의 말조차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장사꾼들의 속임수라며 화까지 내기도 했다. 그러다 결국 아이 눈에 석탄재가 들어갔고 재를 빼내느라 아들은 눈물이 쏙 빠지도록 울어야 했다. 주식에 정신이 팔린 아빠가 아들에게 최고의 추억이 될 순간을 망쳐버린 것이다. 12년 전 후회를 반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번 캘리포니아 여행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다. 주가가 22% 떨어져도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아들과 놀이기구를 즐기는 데 집중했다. 아무리 놀이기구 열차가 급강하한다 해도 내 주가도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만 한다. 바닥이 어디인지 감히 가늠하려는 것도 금지다.
비명을 지르는 아내의 손을 잡을 여유까지 보이면 금상첨화다. 만약 이렇게 즐길 수 없다면 주식 투자는 애초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오랜 생각이다. 아들의 오스카상을 위하여. 아무리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아무리 닮은 얼굴과 생각, 버릇을 지녔다고 해도 아이는 누구나 둘도 없는 독특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세상의 부모라면 다 알 것이다. 나와 그레이스의 아들 데이비드 패트릭 씨는 2005년 4월 25일 오전 10시 10분 뉴욕 맨해튼의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 울음소리가 웅장하기는커녕 마치 왜 날 세상에 나오게 했어요? 라고 불평하는 듯한 짜증 섞인 소리였다. 엄마 뱃속에 잘 있었는데 어쩌면 아들이 내가 상상했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그때부터였는지도 모른다. 많은 가정의 맞이들처럼 결혼식 후 9달 만에 태어나야 할 것 같은 아이였다. 그러나 아이는 무려 9회가 지나서야 태어났고 그걸 미안해하는 울음소리는 분명 아니었다. 시력이 전혀 없어서인지 소리에 민감했던 나는 생후 10주가 되던 7월 4일 독립기념일에야 아들이 경쾌하게 웃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애를 억지로 세상에 불러낸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가끔 했었다. 언젠가 아들이 왜 날 낳았어요? 라고 따진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아직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적은 없다. 아직은. 나는 흔들 의자에 앉아 아기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걸 좋아했다. 섬집 아기를 흥얼대면서 아기를 재우곤 했다. 그런데 새돌이 되기 전 어느 날 옆에 누워 자장가를 불러주던 내게 아이는 짜증난 투로 말했다. 아빠, 스탑 싱잉. 노래 그만 불러. 그리고 4번째 생일 후 어느 날에는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You are not the boss of me. 아빠가 내 보스가 아니야.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닐 텐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생각이 나온 것일까? 12살 되던 해 크리스마스 날, 나는 아이에게 산타클로스에 대한 진실을 말해 주었다. 아이도 선물을 많이 받기 위해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제는 솔직해야 할 때라 여겼다. 그러나 아들은 크게 실망했고 그날 교회를 가지 않겠다며 오랫동안 울었다. 그 후 아들에게는 크나큰 의문이 생겼다. 엄마 아빠가 산타에 대해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왔다면 심지어 유료 서비스로 산타의 영상 편지까지 받게 할 정도로 믿게 했다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결국 아들의 현재 신앙적 결론으로 이어졌다. 불가지론적 무신론이 바로 그것이었다. 데이비드와 나의 생각이 너무도 달라서 본격적인 갈등으로 진행된 것은 진로를 선택할 때였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했다. 외식을 하거나 다른 집에 가도 종이와 연필, 펜이나 크레용만 있으면 몇 시간이고 그림을 그렸다.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자주 한 지적도 수업 중에 그림 그리느라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저 그림을 한두 개 그리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그림으로 스토리를 만들기까지 했다. 그래서 만화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7, 8살짜리가 취미로 만화를 그리는 것과 18살 대학 지망생이 영화감독이 되겠다며 예술학교를 고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반면 나와 아내가 아들이 9살 되던 해 한국 보육원에서 데려온 딸 예진이는 매우 현실적인 아이였다. 13살이 되기 3달 전에 우리 가족이 된 예진이는 공부는 가장 짧게 하면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뭔지 내게 물었다. 대입 준비를 하면서 그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좋은 대학에서 학사 과정을 마치고 월가로 가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예진이는 단호하게 아빠가 하는 일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매일 책상 앞에 앉아 뉴스와 리포트를 읽고 스프레드시트에 빠져 지내며 문답과 보고서에 묻혀서 하는 일. 팬데믹 동안 재택근무를 하는 내 모습을 본 아이들은
그런 지루한 일을 자신들은 못하겠다며 월가는 갈 곳이 못 된다고 말하곤 했다. 결국 예진이는 엄마의 조언에 따라 간호대 명문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에 입학했고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실습을 이어갔다. 아이 말대로 공부 시간 대비 수입이 높은 직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023년 가을 대학생이 된 아들 데이비드는 여전히 구름 속에 둥둥 떠있는 듯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다. 예술 전공만 있는 예술대학에는 내 반대로 원서를 내지도 않았다. 그리고 가슴을 울리고 세상을 바꿀 만한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 도움이 될 철학과를 원서 전공란에 적으라는 나의 제안도 받아들였다. 이 두 가지가 내가 아이를 설득할 수 있는 전부였다. 대학 순위도 더 높고 다양한 전공이 많은 대학에도 합격했지만 뉴욕주 사라토가 스프링스에 있는 스키드모어 대학을 선택하겠다는 아들의 고집을 나는 끝내 꺾지 못했다. 그곳 학생들과 캠퍼스가 다른 학교들보다 훨씬 예술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집에서 차로 약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온천이 유명하고 매년 여름이면 경마 이벤트로 축제 분위기가 되는 북뉴욕 타운으로 아들은 떠났다. 크게 성공한 이들을 제외하면 영화는 배고픈 직업이다. 그러나 아들은 자신의 예술을 위해 기꺼이 배고플 준비가 되어 있단다. 할리우드 근처 1990년대 스타일의 식당에서 몇 년 동안이라도 웨이터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아빠가 되는 것보다 좋은 비주얼 스토리텔러가 되는 것이 자신에겐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다른 집 아이가 그런 말을 했다면 멋있다며 격려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나의 현실 감각이 조금만 아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며칠 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 2학년 1학기에 들을 과목에 대해 아빠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술 과목 2, 연극 과목 1, 문학 과목 1. 다 정해놓고 왜 전화를 했는지 물었다. 주로 문자로만 연락하는 아들이 전화한 목적은 과목 상담이 아니라 사실상 전공 선택을 통보하기 위해서였다. 아트와 영어 이중 전공에 미디어 영화 부전공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아들을 감싸고 있는 꿈의 구름이 더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내가 말했다. 훗날 오스카 무대에 선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준 아버지의 말을 내가 늘 무시한 덕분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다. 피아노를 그만둘 때도 박사 학위를 포기할 때도 나는 멀리 계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조언을 구하는 척하며 실은 통보를 했을 뿐이었다. 월가에 정착하고 결혼해 아들을 낳은 뒤에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내 선택들이 옳았다고. 나도 언젠가 아들에게, 아니 스스로 선택한 길을 씩씩하게 걸어간 한 인격체에게 그 말을 전해줄 수 있기를 기도한다. 오스카상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다. 난 아내의 말을 듣지 않기로 했다. 아내의 말 들어서 손해볼 것 없다. 오히려 아내 말만 잘 들으면 득이 된다는 말도 있다. 정말 그럴까? 팬데믹은 나와 아내의 결혼 24주년 기념일인 2020년 3월 9일부터 시작됐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줌 같은 영상회의 프로그램과 친해졌고 대중교통과는 연을 끊었다. 마지막으로 퇴근했던 2020년 3월 6일 이후 지금까지 나는 기차나 지하철을 단 한 번도 타지 않았다. 지금도 여전히 재택근무 중이기 때문이다. 회사 일로 맨해튼에 나갈 때면 아내가 운전을 하거나 가끔은 우버 택시를 이용했다. 하지만 곧 다시 사무실로 출근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늦여름이나 초가을쯤부터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맨해튼 사무실에 나가야 한다. 거의 17년 동안 그래왔듯 뉴저지에서 통근 기차를 타고 뉴욕 펜스테이션까지 간 뒤 지하철을 이용해 월가로 내려가야 한다. 그럼에도 나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일하는 날을 오래 기다려왔다. 투자 아이디어를 채팅방과 전화로만 토론하는 건
이제 지긋지긋하다. 하루에 3시간 넘는 출퇴근 시간을 아끼는 건 좋았지만 투자팀원들은 언제든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때로는 언성을 높이며 서로의 생각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함께 식사하며 삶을 나누는 과정에서 팀워크가 자라는데 그 일을 28개월 동안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내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 아내는 며칠 전부터 완전 재택근무를 하라고 나를 설득 중이다. 하루 3끼를 집에서 먹는 삼식이가 되어도 좋으니 대중교통 타고 위험한 출근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내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 아시아인을 향한 폭력적 언행이 잦아졌고 특히 뉴욕 지하철에서는 증오 범죄로 희생된 아시안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엔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며 아내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졌다. 게다가 지난주 일요일은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큰 의미가 있는 역사적 사건의 40주년이었다. 1982년 6월 19일 중국계 미국인 빈센트 친 씨가 일본인으로 오해를 받고 2명의 백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결혼식을 앞둔 친 씨는 사건 나흘 뒤 27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당시 미국, 특히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주에는 반일 감정이 거셌다. 일본 자동차 산업의 급성장으로 경쟁력을 잃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고 정치 지도자들은 이에 따른 경제적 불황의 책임을 일본에 돌렸다. 사람들의 감정을 일본인들을 향한 분노로 몰아간 것이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야구 방망이로 친 씨를 때려 죽인 2명이 고작 3년 집행유예와 3,780달러, 약 487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중국계 미국인을 죽일 자격이 3,000달러라는 말까지 생겼다. 2020년대 들어 급격히 커진 아시안 혐오는 4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도 그때처럼 많은 이들에게 타격을 준 사건의 책임을 아시아에 떠넘긴 지도자가 있지 않은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100만 명이 넘는 미국인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를 중국 탓으로 돌렸다.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표현은 뉴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고 그 결과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이 중국인 탓이라고 믿는 미국인들이 많아졌다. 그 중에는 40년 전 야구방망이로 휘둘렀던 살인자들처럼 증오범행을 주저하지 않는 이들도 하나둘 생기고 있다. 무엇이 아내를 두렵게 하는지 충분히 안다. 다치지 않더라도 온갖 욕설과 성적 위협을 당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호신용 페퍼 스프레이를 갖고 다니는 친구들이 늘었고 6살 딸에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비겁한 싸움을 가르친다는 친구도 있다. 그렇다고 아내의 말을 들어야 하나? 회사는 매주 5일 재택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의 요청을 받아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아시아 혐오 때문에 내 안전을 걱정하는 동료들도 있다.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 무기한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니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 마치 혐오자에게 굴복하는 것 같아서다. 또 나처럼 자신의 안전을 지킬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위험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든다. 무엇보다 고객들과 동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책임을 져버리는 것 같아 완전 재택근무 요청이 망설여진다. 그래서 나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기로 했다. 물론 아내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는 최후 통첩을 내놓는다면 다시 고민해야 하겠지만 외부의 위협 때문에 움츠린 삶을 살고 싶진 않다. 그런 삶이 안전할 수는 있겠지만 친절한 말 한마디나 도움의 손길같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